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공세와 또 이란의 반격에 중동 곳곳에서 닷새째 포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인접한 요르단 상공에도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들면서 군 당국이 긴급히 요격에 나서는 등 비상대응에 바쁜 모습입니다. 네,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 연결해서 오늘 중동 상황과 또 잠시 뒤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수현 특파원. 네, 저는 지금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예, 지난 밤 사이에 치열한 공습 공방이 벌어졌는데 요르단에서도 발사체가 목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오후 3시 35분을 지나고 있는데 조금 전 3시쯤에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또는 드론이 요르단 상공을 지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앞서 어젯밤 11시 45분과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각,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공습 경보가 울려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긴급히 대응에 나선 요르단 군 당국은 미사일과 드론 요격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하루 사이 진행된 드론 격추 작전에는 영국의 F-35 전투기도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여러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뿐 아니라 외교 공관도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요르단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일부 인력과 가족도 긴급 철수시켰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합동 공세를 오늘도 계속했다고요? 네, 이스라엘군은 오늘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방공 시설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는 또다시 폭발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설은 핵무기 핵심 부품을 비밀리에 개발하는 곳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도 투입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도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과 무기고, 이란 미사일 개발 복합단지를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작전 개시 후 지금까지 이란의 잠수함을 비롯해서 군함 17척을 격침하고 2천여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공격을 받은 이란 측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이란 역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에 미군 기지 그리고 미국 외교 공관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와 텔라비브 등지의 여러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면서 미사일 약 40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텔라비브의 미사일 파편이 떨어져 여성 1명이 경상을 입었고요. 예루살렘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감지됐습니다. 또 이란 미사일이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시설이 있는 카타르 알루세이드 미군 기지도 타격했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카타르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 중인 바레인 전역에서도 오늘 아침에 또다시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미 국무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미국 중앙정보국 CIA 지부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공격을 주고받는 등 전쟁의 불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 역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발이 묶인 한국 선원만 18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오만까지 도착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역시 항공편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일단 저희는 방콕을 경유해서 꼬박 하루 만에 이곳 오만에 도착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 공항은 다른 중동발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는 이용객들이 모이면서 북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바이나 아부다비에서 오만까지 육로로 이동한 뒤에 공항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지 관계자는 이렇게 도착하더라도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무스카트 시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큰 동요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다가 바로 오만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이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두 바다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이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도 불리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 산유국에서 만들어진 원유가 이곳을 거쳐서 인도양으로 빠지는 겁니다. 네, 여전히 수송 상황이 녹록지 않죠? 네, 바다 건너가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이 이 수송을 막고 있는 건데요.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가게 하겠다며 사실상 해협 봉쇄를 선언했죠. 저 멀리 멈춰선 대형 선박 한 대가 보이실까요? 선박 통행이 눈에 띄게 줄면서 국제 유가와 운송비, 환율 등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은 18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면서 선박 위치와 안전 여부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해협이 주 전선은 아니지만 이 군사적인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군요. 네, 때때로 선박 공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경고를 무시한 10척 이상의 유조선들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불에 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선 바레인 항구에서 정비 중이던 미국 선적 유조선이 피격되기도 했죠.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전이 벌어지는 곳은 아니지만 각국이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이 예고한 유조선 호송 작전입니다. 이란의 봉쇄 카드에 맞대응 성격으로 군 함정이 유조선을 에워싸는 식으로 해협을 지나가겠다라는 건데 이란을 향한 자극이 또 다른 공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역시 경계태세가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닷새째 무력 충돌 중인 이란이 일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제기되는 오만을 통한 미국과 물밑 협상서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모하마드 모흐베르는 현지 시간 4일 이란 국영방송에 나와 이란은 미국과 어떤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미국에 대해 신뢰가 없고 그들과 협상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원하는 만큼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둘째 아들이 곧 선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습으로 가족이 숨진 채 살아남은 차남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노선을 강하게 따르는 인물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숨진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무즈타바를 올리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으로 전문가회의 청사가 무너졌지만 Well, most of the people we had in mind are dead. So, we had some in mind from that group that is dead. And now we have another group. They may be dead also, based on reports. 당시 이곳에선 회의가 열리지 않고 화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년 임기 성직자 88명으로 이뤄진 전문가 회의는 후계자를 곧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이란 반체제 매체는 모즈타바 선출을 기정사실로 보도했습니다. 1969년생인 모즈타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초기 아버지와 부인, 아들이 숨진 채 살아남았습니다. حسینی خامنه‌ای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ند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د. 최정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 조직의 실질적 수장이고 아버지의 강경 보수주의 노선을 강하게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학교에서 시아파 신학을 가르치는 성직자로 정부에서 공식 직책을 맡은 적은 없지만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만큼 강력한 마코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신정일치 국가로 권력 세습을 터부시하지만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최대 위기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망한 하메네이는 수도 테헤란에서 열리는 대규모 연결식에 이어 고향이자 이슬람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에 묻힐 예정이라고 이란 언론이 전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차기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4일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X에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미국과 자유세계, 이웃국가를 위협하며 이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임명되는 모든 지도자는 제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날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 청사를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이용하고 버렸던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이란과의 전쟁에 다시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르드족을 이란과의 지상전에 투입한다는 건데 자칫 이번 전쟁이 장기전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라크, 이란 4개 나라의 국경 지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국가를 갖지 못했지만 인구가 거의 3천만 명에 달합니다.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하며 지역 분쟁에도 개입해 왔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물론 앞서 트럼프 1기 시절이던 지난 2019년에도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을 대신해 싸웠지만 미군이 떠나면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America liar! I will fuck Turkish! Fuck American! All baby small inside the Kurdish die! No somebody talk in the Erdogan!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에도 쿠르드족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쿠르드 무장 세력을 이란과의 지상전에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Iranian Kurdish forces are literally preparing a ground operation inside western Iran in the coming days with the support of the US and Israel. 다만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의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경험이 있다 보니 쿠르드 무장 세력이 쉽게 움직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독립을 약속했다가는 쿠르드 무장 세력과 불편한 관계인 튀르키예 정부의 반발이 불보듯 뻔합니다. It's just a mission that's too big. And if you haven't planned that beforehand, and if the US government is just beginning to think of, hey, maybe we should arm the Kurds, it's a little bit too late for that. 일부 전문가들은 쿠르드족 투입은 지역 불안을 더 키우는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끌어들인 쿠르드의 참전이 오히려 이번 전쟁을 장기전의 늪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작전에는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그리고 이란의 영공을 무력화하기 위한 첨단 자산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는 방어망도 가동됐지만 완벽하지는 못했고 또 초등학교에는 최악의 오폭이 발생하는 등 정밀 타격도 흠집을 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전 개시 직후 미국은 먼저 이란의 감시 장비와 대응 능력 무력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란 인터넷망과 지휘센터, 군 통신 등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 펼쳐졌고 하늘에선 이스라엘과 함께 동시다발적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작전 개시 첫 24시간 동안 이란 전역에 1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등 40여 명의 지도부가 폭사했습니다. Combat operations continue at this time in full force,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all of our objectives are achieved. We have very strong objectives. 공습에는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스텔스 전투기와 F-35, F-15 등 첨단 전투기가 동원됐고 미 본토에서 날아온 침묵의 암살자 B-2 폭격기는 이란의 지하 탄도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 이란 해군을 향해서는 오차 범위가 10m 안팎으로 알려진 토마호크 미사일을 쉴 새 없이 퍼부었습니다. 이란은 한 대의 항공기도 격추하지 못할 정도로 대응 시스템이 무력화되다시피 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중 폭격만으로 지하 깊숙이 있는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의 무기 체계들을 완전히 괴멸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이란 공격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미국의 패트리엇 등이 사용됐는데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국산 요격 미사일 천군2가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란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진 못했고 특히 이란 미나시부의 초등학교에 대한 최악의 오폭으로 160여 명이 숨지는 등 정밀 타격에 대한 오점도 남겼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이란 지도부와 군사시설만 겨냥해 전자전과 공습, 미사일로 이어지는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은 전쟁의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 그리고 관광객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렘을 안고 떠난 여행은 악몽으로 변했고 한밤중 폭격 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떠난 여행은 한순간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동창들과 두바이로 여행을 떠났다가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공항이 모두 폐쇄돼 꼼짝없이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숙소 인근 코앞에 있는 강 건너편에 미사일이 떨어진 걸 목격한 뒤 쉽사리 잠도 들지 못합니다. 저거 드론 아니야? 그러면서 지시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바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쾅 하더니 그냥 이게 우리 호텔에도 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하면요. 잠을 잘 수가 없지 사실요.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 무산담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한밤중 울린 폭격 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계속된 이란의 봉쇄 위협에 해협은 평소와 달리 텅 비었습니다. 이제 12시 경인가 그때 저희들이 자다가 폭발 소리에 전부 다 일어났죠. 이래 창문이 흔들리고 하니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보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인접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할까 두려움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시는 분들은 사실 뭐 생업도 여기에 달려있고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학업도 그렇고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걸리는 것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단기 체류자는 모두 4천여 명. 이를 포함해 중동 13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모두 2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돕기 위해 전세기 등 항공기를 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중동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귀국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기와 군 수송기 투입을 비롯해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추가 파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사태로 중동발 악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오늘 12% 넘게 떨어지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를 넘어선 낙폭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사태로 촉발된 중동발 충격에 코스피는 3% 하락한 채 장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선물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6%가량 하락하면서 자동 매도 주문을 멈추는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으로 발동됐고 더욱 커진 낙폭의 지수는 장중 8% 넘게 하락하며 20분 동안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거래가 재개된 뒤에도 코스피는 12% 넘게 내려가는 등 낙폭이 커지면서 5,09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를 넘어서 한국거래소가 지수 낙폭을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 기록으로 이틀 동안 하락한 코스피는 20%를 넘겼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 하락해 1000선을 지키지 못하고 978로 장을 마감했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한때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전쟁 위협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7만 2,200원과 84만 9천 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방산과 정유, 조선 관련주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다 보니까 정유주는 갖고 있는 원유 재고, 이 재고에 대한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빠지는 과정에서 낙폭이 같이 커졌다.
기관은 5,800억 원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순매수와 순매도로 오간 끝에 700억 순매수로 장을 마쳤고 외국인 투자자는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주가 전환 시점에서 중요한 지표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 장 후반에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변동성이 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미 주식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듯이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거라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의존도가 높아 유가가 올라가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결국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변수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수위를 높이자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까지 급등했습니다.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서 조달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국제 유가. 유가 상승은 고환율과 맞물려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 비용 구조를 악화시켜 투자, 내수 침체로 이어집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일까?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82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이 0.45%포인트 떨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112달러까지 급등하면 올해 성장률 하락폭이 1.07%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해협이 수개월 막힐 경우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 올해 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5일 쇼크에 준하는 국면으로 번져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성장률 0.8%포인트 하락과 물가 2.9%포인트 상승이라는 복합적 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소비하고 투자가 침체를 지속하면서 인플레가 되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충격이 단기에 그친다면 영향은 아주 제한적일 가능성이 큰데 결국 변수는 사태의 장기화 여부입니다. 비축 원유가 많기 때문에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생각보다도 파장이 적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이어지느냐, 또 이란의 보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여기에 그 충격 여부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석유 수급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가운데 중동 외 대체선 확보 방안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앞서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오늘로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양측의 공격 수위를 더 강화하면서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다고 그러고요. 미국에서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죠 B-52를 처음으로 투입했다고 그러고 갈수록 이제 군사 행동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이란의 핵 문제거든요. 핵 문제도 우라늄 농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도 있고 핵실험도 있고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ICBM도 있거든요. 북한. 이란은 오로지 농축. 그리고 농축이 90%가 돼야 순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탄이 되거든요. 이란은 지난해 6월 10일 전쟁 시기에 농축 순도 60%, 405kg이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IAEA 사찰에 의해서. 근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순도 90%, 64kg이거든요. 요 문제고 지난해 10일 전쟁 때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하면서 나탄스 포르도 이스파한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대규모의 그 당시 핵 과학자, 이란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제거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보다 핵 문제가 더 심화됐다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첫날 하메네이를 포함한 지도부를 제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핵 문제 협상이었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란 지도부의 교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도 핵 문제보다는
지금 전쟁 양상만 나오지 뭐 핵 문제를 어디를 핵을 제거했다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은 초기에 지도부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로 교체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기대했던 게 제가 보기엔 어긋나고 있다. 초기 기대가. 원래 목표는 그렇죠. 네. 그거였는데 목표 수위를 점점 낮추고 있다. 그러니까 2, 3일이다. 이제 몇 달이다. 지상군 투입이다. 우린 무제한 무기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주로 저런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소리 없이 때리고 말지 뭐 지금 폭격기가 간다, 뭐가 간다 잘 안 보여주거든요.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실은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어느 정도 이란 내부를 좀 흔들기 위한 공개적인 발언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이 공습으로 이란의 핵 전력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미 이제 작년 6월달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의 핵 역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12일 동안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란의 모든 이 방공망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미국이 자랑하는 B-2 전략 스텔스 폭격기가 B-57 벙커버스터 개발한 후에 처음으로 사용됐을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이란의 핵 시설들을 이제 벙커버스터로 타격을 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모든 이란의 핵 역량이 제거된 것으로 사실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 아마 이란이 일부 지금 400여 킬로그램을 일부 어디다 옮겨서 이걸 다시 늘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포착이 됐고 그래서 사실 미국과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뭐 숙적이고요. 또 이란이 아시다시피 이제 신정 체제 이슬람 국가로 전환한 이후에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반미, 반서방 그러면서도 중동에서는 어떤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 그 일환이 바로 핵 개발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핵을 실제 가지게 된다면 사실 가장 위험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또 미국도 거기에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초기에 이스라엘이 먼저 때렸고 예방 타격으로 때렸고 이란이 반격하자 미국도 합세해서 같이 이제 하면서부터 5일째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측 발표는 그렇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인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략 폭격기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뭐 이란 내에 있는 방공시설, 그다음에 미사일 이 발사대 그리고 여러 가지 저장고를 완전히 지휘시설까지 이제 무력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죠. 해군도 무력화됐고 공군도 무력화됐고 지상군도 무력화됐다. 그러나 우리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는 아직 안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실제 이란이 어디에 이 농축된 60% 농축된 우라늄을 보관하고 있는지 그게 과연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일단은 이제 핵 협상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핵의 첫째 이제 표면적인 목표가 되겠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양측이 이제 미사일 공방을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잖아요. 수백 발, 수천 발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란에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60억 원의 이제 미사일을 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란이 쓰고 있는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드론도 원래 모델이 이란 샤헤드 136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샤헤드 136이라고 하는 장거리 드론, 사거리가 무려 2,500km입니다. 이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수만 대를 러시아에 제공했고 수만 대요? 러시아가 카피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란이 그 샤헤드 136 같은 드론을 한 달에 수만 대 이상은 생산해낼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가격이 2만 불이라는 거죠. 그럼 2만 불이면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우리도 이제 천공투 이번에 활약을 했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걸프 국가들에게 제공한
가장 유명한 방공포대가 패트리엇이거든요. 이건 한 발에 6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란이 쓰고 있는 구형 미사일, 액체 미사일 같은 경우도 기껏 해봐야 한 발에 2, 3억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는데 60억 원짜리 쓰는 거죠. 예. 그럼 샤헤드 드론이 수십 발, 지금 이란의 목표는 뭐냐면 가랑비처럼 계속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기를. 일부러 맞아주는 거예요. 폭격하는 목표도 있지만 일부러 날 잡아봐라면서 맞으면 그때마다 방공미사일은 소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공미사일은 재고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란이 지금 하는 말이 우리는 진짜 무기 아직도 안 썼어. 이 얘기는 뭐 진위 여부는 모르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성비, 그리고 샤헤드 136이 아주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드론의 문제는 뭐냐면, 딜레마는 뭐냐면은 기술이 별로 고급 기술이 아니에요. 상용 부품 모아서 만들어도 만들거든요. 이란이 공업 기술이 탁월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샤헤드 136이라고 하는 베스트를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2만 불짜리로 지금 3천만 원짜리를 보냈는데 맞추긴 맞추죠. 근데 가격대 60억 원이면 몇 배입니까? 200배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 권투 경기를 치자면은 이제 뭐 이란은 약간 이제 잽을 날리고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엄청난 훅을 지금 휘두르고 매번 어퍼컷을 때려야 되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훨씬 더 그렇죠. 더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재고가 상당 부분 축소됐어요. 그리고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방산 생태계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있으니까 소규모 주문 생산이었거든요. 그 K방산이 왜 지금 날개를 다냐면 우리는 안 줄였거든요. 북한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생산 체계가 살아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무제한 전쟁할 수, 영원히 할 수 있어? 그건 틀린 말이죠. 미국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죠. 미사일 재고가 어떻게 보면 좀 관건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좀 오락가락하고 실제 가능한 군사 옵션인지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좀 네. 어느 정도는 압박 카드라고 봐야 될까요?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전쟁 시기를 제한하지 않겠다. 원래 4, 5주로 계획을 했는데 하메네이를 일찍 제거하는 바람에 우리는 시간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 기간이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들어가는 물자와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무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길게 끌어가면 갈수록 이란 당신들은 견디기 어려울 거야. 네. 그러니 일찍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요구대로 핵 내려놓고 우리와 협상을 해서 우리의 요구대로 나와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한 그런 어떤 협상의 지렛대, 이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상군 투입을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군을 투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어떤 그 이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 이제 걸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라크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 미국이 지상군들을 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성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상당히 미국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했었고 그걸 제일 나서서 비판한 장본인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내가 하는 거는 옛날에 그거하고 달라. 지상군 투입에 울렁증이 없다. 예,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란을 향한 압박 전술이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핵무기와 관련된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포착이 됐다. 아니면은 하메네이는 죽었지만 그 아들이 뒤를 이어서 죽은 아버지보다 더 악독하게 저항을 하고 이거를 정말 힘들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건 도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어떤 이 확신이 든다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마 그런 계산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거기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합참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큰 준비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상군 투입은 중요한 대목이니까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안 한다? 그건 이제 문성부 장관님 말씀대로 가능성은 남겨둬야죠. 그런데 90년으로 시계추를 돌려보면 그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공격을 했습니다. 90년 8월이었어요. 다음에 미국이 지상군을 들여보는 건 다음에 2월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륙을 육상전을 하려면 장비가 이동해야 됩니다. 병력이 이동해야 돼요. 그때 이라크는 이란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란처럼 험한 산악 지역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34개국의 연합군을 구성해서 무려 9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모았고 지상군도 50만 명이 넘었거든요. 예. 준비 기간은 5개월 정도 준비해서 공군력으로 먼저 때리고 지상군은 6개월 정도 이후에 들어갔거든요. 모두 합치면. 예. 근데 현재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간 거네요. 그럼요. 근데 현재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 둘이 싸우잖아요. 이스라엘은 지상군이 못 와요.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 지금 테헤란하고 텔아비브 거리가 1,500km거든요. 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지금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관할을 중동을 하는데 그 현장에 센트콤 중부사령부가 관할하는 해병 상륙 원정 상륙군은 1개여단 3,000명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 미군 단독으로 수만 이상의 수십만을 병력을 중동에 모아야 되는데 거기다 이란에 상륙하는 건 이건 악몽이거든요. 수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날 수도 있거든요. 원하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지만 지금 합참의장 말대로 준비 안 돼 있다. 그다음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상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의회가 동의할 가능성이 없고요. 들어간다면 이제 악몽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일단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것 같고. 네. 예. 말씀 듣는 와중에 급하게 도착한 소식이 있어서 먼저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이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그리고 수행단 등을 태운 이 공군 1호기 조금 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당분간 이란 정세를 비롯한 중동 상황을 주시하면서 경제 등 국내 현안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속보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이란의 반격이 지금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 이제 하메네이가 이제 사망을 했을 때 이거 쉽게 끝나는 전쟁 아닌가 싶었는데 반격이 이제 상당했고 중동 지역에 이제 미군 기지들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들 그리고 미국 외교 시설 사우디에 있는 외교관도 지금 공격을 당했고 이 같은 이란의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이란으로서는 미국 뭐 세계 최강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맞서가지고 이 이란이 승산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아픈 부분을 이 타격을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곤란한 처지에 처하도록 만들고 결국 이란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미국의 압박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게 미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군 기지들을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카타르, 쿠웨이트, 쿠웨이트도 있고 카타르도 있고 사우디도 아랍에미리트도 예.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길 타격하는데 지금 보니까 양상이 군 기지만 타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군 기지뿐만이 아니라 방금 영상에도 보셨습니다만 그 민간 시설,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드론으로 타격을 하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원망의 화살이 미국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미국으로 하여금 그럼 그 여론이 나빠지고 그럼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타격한 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20%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명분이 있고 그리고 나는 여론에 의해서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 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란의 상황은 그런 주변국들을 공격을 해서 결국은 이제 뭐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것도 이란에게도 스스로 발목을 찍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도 죽으면 너희도 죽어. 예. 그러면 이란의 이제 뭐 지도자도 이제 살해가 됐고 모두가 지금 정말
악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 국가들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란은 그런 식으로 미국과 주변국을 이간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란이 원하는 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주변국 여론을 좀 조성하면서 네. 그럼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좀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제 뭐 그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란이 결코 협상하지도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란 지금 지도부들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기들이 처한 환경과 또 앞으로 지속해 나갈 그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봤을 때 협상의 가능성이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뭐 한번 공격은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닷새째 이제 계속해서 그 공격 수위가 서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혹시나 이제 확전이 계속되는 건 아닌가? 그런 조짐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하메네이를 초기에 제거한 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6월 10일 전쟁 때는 약속 대련이었어요. 나탄스 포르도 이스파니아라는 지역을 때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게 다 해결됐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란의 핵과학자도 제거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란이 반격한 건 무려 20시간이 지나서 초기 반격을 했고 고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알 우데이드 카타르에 있는 중동 최대의 미국 기지 공격할 때도 미국이 폭격하니까 22일 날 폭격했어요. 6월 22일 날.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한 건 6월 13일이었고 전쟁은 24일 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의 폭격을 받으니까 미리 연락을 한 거죠. 미국한테. 내가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를 공격할 거니까 너네 좀 피해. 이게 약속 대련이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휘부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충돌했을 때 손익 계산을 했고 서로 체면을 차렸거든요. 근데 지금 지휘부를 제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아파 신정체제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없는데 이란의 12이만파라고 하는 그 종교 교파 안에서는 시아파 지금 라흐바르라고 하는 하메네이 같은 종교 지도자는 일종의 신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그걸 죽여버렸거든요. 이번에요? 그럼요. 하메네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란의 하메네이를 승계하는 지금 모트자바 차남이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구심점을 죽인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이제 뭐 죽었으니까 협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테러를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명분이나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피해 복수 이거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메네이가 구심점이니까 제거하면 그러니까 이란 공격할 때 미국 중부사령관, 중동 관할하는 사령관이 정확하게 자기 그 심정을 들켰어요. 뱀의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자르면 뱀은 못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뱀이 그냥 일반 뱀이 아니라 메두사거든요. 머리가 여러 개거든요. 하메네이가 제거돼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차기 지도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란은 지금 테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문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죽고 나 죽자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초기에 그 지도부를 제거해 버렸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초기에 48명의 지도자를 제거했다고. 그중에 자기들의 협력 대상도 있는데 죽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제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민주화돼서 야권이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 지도부로서는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죽고 나 죽자식의 뭐 이란 입장에서는 벼랑 끝 전술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일 텐데 이거는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 입장에서도 길게 끌 수는 없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 미국을 어렵게 만드는 카드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국도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군 전력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고 미국 발표에 따르면 17척을
이제 폭발을 시켰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이란 선박이 항행하는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또 이란 측의 발표는 또 다르죠. 이란 측은 그쪽으로 다니던 배를 타격을 해서 열척을 이제 이 파괴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의 입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에 해당이 되고, 특히 아시아 쪽으로 오는 물동량의 대다수가 그것으로 통과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겐 치명적인 그런 위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의 봉쇄가 장기화돼서 만약에 유가가 고공 이 행정을 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건 또 미국 경제도 어려워지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가 오지 않을 것이고, 아마 이란도 그런 걸 계산해 놓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란이 신정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 또 신으로 모시는 지도자가 이제 뭐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순교를 한 상황에서 미국에게 협상을 하는 것은 항복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당장은 아마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인심을 잃었어요. 마음을 잃어가지고 과거의 걸프전이라든지 이때는 나토 다 같이 했거든요. 힘을 합쳐서 그게 같이 했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동맹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도대체 이게 도우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불평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불평을 하는 그 입장이, 그러면 좀 잘하지. 그 동맹들하고 그 척을 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길어진다, 그럼 사실은 이란이 그동안 반미 반서방 이런 그 노선을 걸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자칫하면서 그렇게 되면 서방의 결집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란으로서도 뭐 이란이 아무리 자기들이 한다 하더라도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키면 이게 그 생산 능력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의 이란도 그런 계산을 하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이제 저희 기자 연결했을 때도 이제 영국의 F-35가 공격에 나섰다는 얘기도 이제 있었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란도 이란을 동조하는 그 뭐 헤즈볼라라든가 이제 그런 세력들이 이제 함께 하면 이게 확전이 되면서 더 길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만약에 서방이 이제 힘을 합치면 그만큼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장군께서 말씀 잘하시지만 그린란드 동맹의 땅을 무력으로 침공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동맹은 자기들이 깼거든요. 거기다 이 전쟁은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은 전쟁이거든요. 걸프전 때는 후세인의 침공이라는 명분이 있었고, 중동 질서 회복이라고 하는 세계인들의 공통된, 그러니까 34개국이 연합군을 구성했고 우리도 참여했습니다. 전투는 안 했지만 6, 7개국이 직접 전투에 참여했거든요. 지금 영국은 키프로스에 있는, 사이프러스에 있는 자기들 기지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제한적인 거지.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 전쟁에 참여될 명분이 없잖아요. 동맹에 등을 때리는 게 트럼프 정권인데 자기들 동의도 없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유럽이 여기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위험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쿠르드족을 지원하겠다. 전 제일 무서운 얘기거든요. 왜냐, 쿠르드족이 이란에 한 7, 800만, 그 다음에 튀르키예에 제일 많거든요. 1,500에서 2,000만이거든요. 튀르키예 머리가 제일 아픈 게 쿠르드족이거든요. 근데 이 쿠르드족을 무기를 지원하면 지금 튀르키예 있는 쿠르드족을 연계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튀르키예가 당장 반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계획은 세우면 안 되는 계획이거든요. 자기들이 들어간다고 그래놓고 그러면 진짜 확전이네요. 그럼요. 튀르키예 쿠르드족을 지원해서 전쟁을 하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란인들이 이 소수민족이 지금 분리독립을 하면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이란인들도 이란 편에 서게 돼요. 이 민족 분구를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전략들이 이게 점입 가경인 거죠. 예. 되도록이면은 그러면 쉽게 끝내려면은 확전이 되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쿠르드족이 들어서면 이란 안에서 이게 내전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걸러지지 않은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만일에 주변에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고문단에는 참모가 있다면 저 말을 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좀 튀르키예한테는 악몽이거든요. 네. 이렇게 연관된 국가들이 좀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셈법도 좀 복잡해지는 상황인데요. 하메네이 이후에 이제 권력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차남 이름도 유력하게 좀 거론되는 상황이고요. 모즈타바 하메네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란 내에서도 어쨌든 세습에 대한 반감도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어떤 인물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이제 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사망한 아버지 하메네이의 어떻게 보면 수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 혁명 수비대에서도 실질적인 그 힘을 행사했던 그런 그러나 이제 공식 직함은 가지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그 부인하고 딸 그 가족들은 다 이번에 사망을 했는데 본인은 살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의문점인데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은 하메네이가 본인의 어떤 마지막을 이미 감지를 하고 아들과 함께하지 않은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이란에 지금 신정 체제가 들어온 거는 팔레비 왕조, 세습 왕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결국은 이 종교 혁명을 일으켰고 그래서 호메이니도 자기 아들한테 승계하지 않았고 하메네이라고 하는 다른 인물에게 줬고 거의 40년 가까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의 어떤 정당성의 명분을 훼손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식으로 말하면 순교를 당했고 가족들도 다 잃었고 그러면 지금 이 정말 사면초가에 빠진 이란을 이끌고 이 어려움에서 단결을 해서 이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은 결국 이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보도에는 88인 그 전문위원회에서 이미 이 무스타파를 이 후계자로 옹립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모스타파가 만약에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나쁜 시나리오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모스타파가 되느냐 아니면 됐다 하더라도 이걸 공개를 하느냐 공식화할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 당분간 이걸 그냥 인정하지 않고 발표하지 않고 조용히 내부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정권 교체를 완전히 해버리는 거,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해버리는 것, 아니면 정권 교체는 못하더라도 지금 정권을 연장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연장하는데 그게 온건파냐, 아니면 강경파로 뭐 그대로 이어지느냐. 이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것들을 지금 유력하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일단 이 흙탕물을 그 흙이 들어있는 물을 이렇게 섞어서 지금 뿌에인 상황이죠.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이란의 신정 체제의 지도자를 핵협상인데 지도부를 제거해버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들어오면 또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모스타바만 해도 아버지 죽었어요. 부인 죽었어요. 자기 자식 죽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모스타바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또 모스타바가 아니더라도 그 체제 안에서 자 이렇게 됐으니까 지도부가 제거됐으니까 우리 협상합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란이 실리를 택하고 싶어도 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만일에 이란이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어차피 모스타바가 그 혁명 수비대는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과격하지 않은 인물을 라흐바르 종교 지도자로 내세우고 그러면 이란과 미국이 제거할 명분이 없잖아요. 실제로 밑에서는 모스타바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내정이 돼 있다지만은 또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는 뭐냐?
만일에 모스타바 같은 강경파를 내세우면 또 제거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누가 지도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다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지금 초기에 하메네이라고 하는 수장을 제거함으로써 이란이 구심점이 없고 무너지고 새로운 온건파가 들어선다. 그 방정식은 너무 단순했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말씀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같은 시나리오가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이제 4월 초로 예상돼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전쟁이 좀 길어진다면 여기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이제 중국은 이란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그런데 지지는 하지만 몸이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이제 곧 양회라는 게 열립니다.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에요. 이 정치 일정이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뭐 트럼프가 이제 관세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리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중국과 미국은 경쟁을 하면서도 일정 부분 협력을 하는 어떻게 보면 휴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란 편을 두고 지지한다고 하고 미국을 비난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의 그 자리를 스스로 박찬다든지 더 나쁜 관계로 간다든지 이것은 아마 중국에게도 득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걸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은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확전과 함께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사실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의 접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어떤 역할을 할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의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공습 닷새째 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날 이란에 대한 공격이 이스라엘 때문이었다라고 했던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그게 아니었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북한처럼 되는 걸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 가져올 위험 때문에 이란을 공격했다고 말했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에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란 공격에 나선 거라고 말했습니다. Once the president made a decision that negotiations were not going to work, that they were playing us on the negotiations, and that this was a threat that was untenable, the decision was made to strike them.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란 공격을 결정했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먼저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하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 탓이라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That's what I said yesterday, and you guys need to play it. If you're going to play these statements, you need to play the whole statement, not clip it to reach a narrative that you want to do, all right?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북한과 같이 되는 걸 막기 위해 공격에 나섰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에도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핵 보유를 선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 행동에 나선 거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decided and we should admire his decision not to allow Iran to become North Korea. To announce one morning, that's it. We have nuclear capabilities and we can assemble it on ballistic missiles. 단원 대사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영공 대부분을 장악했다면서도 쉬운 전쟁은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권 생존인 만큼 비대칭적 인내 전략으로 이번 충돌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켜본 북한의 셈법은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제거된 상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분한 공포감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반미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란과 전통적 우방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력 행위를 불법무도한 침략 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이 알려진 당일 군부대가 아닌 경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3월 1일 애국적 증산운동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를 축하 방문하시고 이란과는 달리 이미 미국을 사정권으로 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 등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며 보여준 정밀 첩보와 작전 능력은 김 위원장에게도 경고 이상의 실존적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공습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는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집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굴복만 강요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어설픈 대화나 협상 재개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반면 트럼프가 불러일으킨 공포심이 오히려 김 위원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북미 대화 재개의 문턱을 낮출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불예측성 또 이런 군사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원하는 그런 뭔가의 협상 또 뭔가의 대화를 거부하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9차 당대회를 마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일정을 공개하며 예정된 정치 일정도 소화하고 있는데 이란 사태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경호나 내부 검열이 강화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미국 중앙정보국 CIA 지부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주변국 미국 외교공관과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미국 대사관입니다. 지붕 일부가 무너지고 연기로 내부 공간이 오염됐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특히 대사관 건물 최상층에 있던 CIA 지부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사우디 정부는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건물이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대사관 내에 있던 CIA 지부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드론 공격을 받은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재 미국 영사관 인근에서도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모두 진화됐습니다. 이라크 북부 에르빌에서도 미국 영사관을 목표로 이란 드론 여러 대가 공격했지만 건물을 직접 타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주변국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4일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와 텔아비브 등지의 여러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군 시설이 있는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도 타격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카타르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군사작전에는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과 이란의 영공을 무력화하기 위한 첨단 자산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는 방어망도 가동됐는데 완벽하지는 못했고요. 초등학교에는 최악의 오폭이 발생하는 등 정밀 타격도 흠집을 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전 개시 직후 미국은 먼저 이란의 감시 장비와 대응 능력 무력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란 인터넷망과 지휘센터, 군 통신 등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 펼쳐졌고 하늘에선 이스라엘과 함께 동시다발적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작전 개시 첫 24시간 동안 이란 전역에 1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등 40여 명의 지도부가 폭사했습니다. Combat operations continue at this time in full force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all of our objectives are achieved. We have very strong objectives. 공습에는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스텔스 전투기와 F-35, F-15 등 첨단 전투기가 동원됐고 미 본토에서 날아온 침묵의 암살자 B-2 폭격기는
이란의 지하 탄도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 이란 해군을 향해서는 오차 범위가 10m 안팎으로 알려진 토마호크 미사일을 쉴 새 없이 퍼부었습니다. 이란은 한 대의 항공기도 격추하지 못할 정도로 대응 시스템이 무력화되다시피 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중 폭격만으로 지하 깊숙이 있는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의 무기 체계들을 완전히 괴멸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이란 공격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미국의 패트리엇 등이 사용됐는데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국산 요격 미사일 천군2가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란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진 못했고 특히 이란 미나시부의 초등학교에 대한 최악의 오폭으로 160여 명이 숨지는 등 정밀 타격에 대한 오점도 남겼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이란 지도부와 군사시설만 겨냥해 전자전과 공습, 미사일로 이어지는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은 전쟁의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란 사태 이 전선이 각국 무기들의 실전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기를 잡는다며 중국이 내세웠던 4세대 방공망이 실전에서는 낙제점을 받으며 성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제가 된 장비는 지난 2016년 대대적으로 공개된 중국의 이동형 방공 레이더 YLC-8B입니다. 일반적인 고주파 레이더와 달라서 스텔스기를 250km 밖에서도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사이 이 레이더를 도입해 핵심 거점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작전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이 중국산 레이더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해 무려 1,000곳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대규모 공습에서도 단 한 대의 항공기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산 방공 레이더,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작전 때도 미군 항공기들의 진입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죠. 대만 FTV 등 외신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중국산 방공망이 실전에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카탈로그에 나온 스펙과 달리 실제 공습 상황에서는 이 레이더의 정밀 추적에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전 활용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10년 이상의 기술 격차로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외에도 이란이 최근 도입한 중국산 핵심 무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워 왔는데 외려 한계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 20여 명이 현지 공관의 도움으로 육로를 이용해서 인접국으로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이 버스가 출발한 직후에 테헤란의 공습이 이어져서 가슴을 쓸어내는가 하면 짙은 안개 때문에 이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이란에 머물던 한국인과 현지인 가족, 그리고 공관 직원 등을 태운 버스가 서둘러 테헤란을 떠납니다. 현지 대사관 관계자는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헤란 시내에 공습이 이어지면서 곳곳에 연기가 피어올라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장장 1000km에 달하는 이동 경로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서 속도를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1박 2일에 걸쳐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 도착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 우리 국민 현지인 가족들의 이란 국적을 문제 삼아 이들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겁니다. 현지 공관 직원들이 투르크메니스탄 측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야 입국 허가를 받아 국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지 공관의 도움을 받은 한국인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우리 국민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비단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중동 지역에서도 전쟁의 공포는 고스란히 전해지는 상황. 150m 전방에 이게 폭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등줄기가 오싹해갖고 와이프하고 막 도망오다시피 해서 호텔로 들어왔는데요. 그 이후로도 한 30분 동안 하늘에서 막 경음이 막 들리고. 정부는 현지 교민뿐 아니라 단기 체류자들의 이동도 돕고 있지만 10,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을 단기간에 모두 대피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중동 지역 10여 개국에는 우리 국민 약 17,000여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요청 시 군 수송기 투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인원이 워낙 많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보니 수송기 투입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 발이 묶인 선박에 우리 선원 18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는 우리 선박 26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선박들에는 한국인 144명을 포함해서 선원 597명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외국선에도 우리 선원 42명이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수부는 선사 선박과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주요 지역에 단체 관광객들을 보내둔 여행사들은 비상입니다. 허브 공항인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도 마땅한 한국행 직항 노선을 탈 수 없는 상황에서 제3국을 거치는 우회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객들의 탈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항 건물 너머로 검은색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두바이 국제공항의 모습으로 당시 전면 중단됐던 항공기 운항이 최근 일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와 한국을 잇는 직항편이 모두 끊겨 현지에 발묶인 단체 여행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녹록지 않을 경우에는 육로 이동을 통해 인접 다른 국가를 통한 이동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여행사들은 제3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의 빈자리를 수시로 확인하는 예매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단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객 40명이 우선 현지 시각으로 4일 새벽 UAE 국적기인 에미레이트 항공기를 타고 타이완 타이베이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 여행객 30여 명은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에미레이트 여객기를 예매해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각 경유지에서 하루 묵은 뒤 인천으로 출발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오드투어 역시 타이베이와 하노이, 광저우 경유 항공편을 확보해 여행객들의 귀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편을 찾지 못해 귀국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대부분 여행사는 추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방침을 세워뒀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UAE 정부도 체류 중인 여행객들의 숙박 비용과 식비를 무상 지원하라는 행정명령을 관내 전체 호텔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바이 편 여객기 결항을 오는 8일까지로 연장한 대한항공은 정부와 관계기관과의 논의 등을 거쳐 운행 재개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오늘 새벽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선을 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인데요. 관건은 사태 장기화 여부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새벽 한때 1,506원 8전까지 올랐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 장중 1,500원을 넘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5조 6천억 원 순매도를 기록한 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해진 점, 거래량이 적어 변동폭이 큰 야간 시장의 특성이 겹쳤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해외 출장도 잠시 미루고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달러가 풍부하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경제부총리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적인 충격 변수가 또 빨리 안정을 찾으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외환 보유고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한 4천억 불 넘는 수준이지만은요, 우리 민간까지 합치면 1조 달러가 넘는 그런 외화 자산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딴 당국자의 발언도 큰 효과를 못 미치며 주간 거래에서 환율은 장중 1,480원대를 오가기도 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한국 경제 규모 순위는 12위, 원유 소비량은 7위입니다. 결국 경제의 원유 의존도가 일본이나 미국의 2배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앞으로 환율 향방은 국제유가, 즉 사태 장기화 여부에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 지도부에게도 자금줄이 끊기는 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인 전망은 한 달 안에 이 사태가 좀 진정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안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 환율의 상단은 한 1,520원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단기에 이란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유가와 환율은 당초 전망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과 내수 악영향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제시하면서 국제시장 브렌트유 가격을 상반기 평균 1배럴에 65달러, 하반기 63달러로 봤는데 사태 이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80달러가 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내일 바로 임시국회를 열고 중동 지역 상황과 관련한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사태 장기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끝낸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유관부처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할 회의에선 이란을 비롯한 현지 상황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등의 보고가 우선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동 지역 내 우리 교민과 해병부대 장병 등 국민 안전 대책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국내 주가 지수 폭락 등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고유가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중견 기업의 피해, 그리고 에너지 수급과 해상 물류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만큼 관련 대책 또한 테이블에 오를 걸로 관측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첫 공습 다음 날 예정됐던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에 각각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주도로 매일 상황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도 순방 기간 국가안보실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과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영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청와대 내 경제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관계부처 당국자들과 별도로 만나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여야가 중동발 악재 대응 점검차 정부 통상수장과 만나 위기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다행히 석유나 가스 비축량은 충분하고 당분간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과 아침 간담회에서 이란발 위기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최근에 호르무즈 그 사태로 인해서 또 여러 정부에서는 비상체제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국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 정책은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근 이란 사태로 기름값이 들썩이면서 우리 경제 전반이 흔들릴까 우려가 매우 큽니다. 비공개 논의에서 정부는 단기 에너지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또 나프타와 플랜트 등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주요 수출, 수입 관련 품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석유도 그러하고 가스도 어느 정도 비축량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을 작성 중이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일촉즉발, 유동적인 국제정세 속에 대미투자 특별법 논의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투자 비용과 강제성 등 국회의 통제 장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지만 여야는 국익을 위해 시한 내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대미투자 특위 활동 기한인 9일까지 쟁점을 매듭 짓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구체적인 일정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놓고 여전한 시각 차이도 드러냈습니다. 200억 불을 매년 보낸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통화 수합이 필요하다라는 각계의 의견이 많은데 한미 간의 통화 수합부 체결이 안 된 거에 대한 그런 보완 조치들도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국회 외통위는 금요일 이란발 여파 대응을 주제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정쟁이 아닌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여야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의 박찬대 의원을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낙점했고 국민의힘은 2030 청년 인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대 교체에 뛰어들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2호 단수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시장직에 도전하는 3선 박찬대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 박찬대 후보 입장해 주세요. 정청래 대표는 박 의원을 직접 호명한 뒤 당의 상징 파란색 점퍼를 손수 입히며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한때 당권 경쟁을 했던 두 사람이 당대표와 광역단체장 후보로 다시 나란히 선 겁니다. 인천을 열어갈 적임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도시입니다. 박찬대 후보가 그 적임자로 모자람이 없다는 박 의원은 민주당의 수도권 첫 후보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천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 나아가 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인사들도 출마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한 정원호 성동구청장, 3선 구청장 임기에 마침표를 찍었고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직을 내려놓고 경남지사 출마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을 다짐하고 부당한 관행과 선을 긋는 공천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분주한 모습입니다. 세대 교체를 기치로 인재 5명을 전격 영입했는데 1989년생부터 1999년생까지 모두 2030 청년들입니다.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직접 부딪히며 풀어오셨던 분들이십니다. 당내에선 젊은 현역 의원들을 향해 지금이 나설 때라며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홍 속 윤희숙 전 의원이 보수 정치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오세훈 시장에 도전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선수를 교체할 때입니다. 경기지사직에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0일까지 공천을 매듭 짓고 서둘러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세대 교체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당내 갈등 관리가 변수로 꼽힙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따로 뽑는지 아니면 통합단체장 한 명이 맡을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TK 행정통합법으로 시끄러운 국민의힘은 이 저륜으로 표현되는 이 장동혁 대표의 노선 문제를 두고 어수선하게만 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과 당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만 신속 처리하고는 TK 통합은 고의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상경투쟁에 나선 겁니다. 정략적 이중잣대로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거부한다면 500만 시도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를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 아닙니까? 우리가 놀다가 버려도 되는 놀이개입니까?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2월 처리가 무산되며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의 만남조차도 내탁 공방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 통합의 문제는 3개 지역이 동시에 처리되는 게 맞겠다. 이런.
텃밭 민심이 급한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더니 이제 지역까지 갈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장 대표는 다만 윤어게인과의 절연 요구에는 또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개혁파 모임 대안과 미래가 절연을 요구하며 당대표실을 찾아갔지만 30분에 걸친 회동 끝에 나온 건 설득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장 대표가 노선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란.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윤어게인 세력을 안고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 달 정도 남은 선거에서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퇴도 타이밍이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사퇴를 넘어서 탄핵 추진 움직임도 있는데 민주당은 일단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 검찰이 장난쳤다고 말했다는 시민언론 민들레이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증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건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며 검찰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록으로 정치검찰이 획책한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적극 호응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천인 공노할 일로 법 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거들었습니다.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흡수한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12일 본회의 접수, 4월 내 마무리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더 뛰어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회유, 협박, 조작 기소한 게 그대로 드러나. 검찰을 향한 법여권의 화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고스란히 꽂혔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가려내지도 판단하지도 못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법여권 강경파는 조희대 탄핵 공청회까지 열어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뒀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민주당은 의원들 개별 의견일 뿐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 3법 처리를 속수무책 지켜보다 뒷북 저지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을 멈추라며 거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SNS는 스스로 방탄에 목을 매는 거라면서 사법체계 정당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정치적 행위이자 비열한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 회피를 넘어선 위험한 선동 행위를 멈추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재판을 재개해 법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역시나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윤성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 1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윤 전 대통령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보통 때처럼 하지 못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선 건 당연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이후 무죄가 나왔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다시 유죄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 고법의 또 다른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2-1부에 배당됐습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공통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양형은 크게 엇갈렸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두 곳이 모든 항소심을 맡게 된 만큼 보다 통일성 있는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 씨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모 씨가 두 번째 사망자와 범행 전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맛있는 배달 음식점을 알고 있다며 남성에게 함께 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합니다. 또 숙취 때문에 자다 일어났다거나 숙취가 많은 편이라 술을 별로 못 마신다며 거듭 숙취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고 약물을 탄 숙취 해소제를 건네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 이뿐 아니라 챗GPT에 음주 후 약물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검색하는 등 김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둔 경찰의 진단평가 결과 김 씨는 사이코패스로 판명됐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로 알려진 PCLR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25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하는데 김 씨의 정확한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송치 결정서에서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데이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게 하고 먼저 모텔 투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대가성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회피하고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약물 사용을 마음먹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약이 든 음료를 마신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건이나 챗GPT 검색 등을 통해 남성들에게 건넨 약물이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이 같은 경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조만간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으로 기소됐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부족한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신기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에 연루된 병원장과 의사, 산모가 모두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태아의 임신 주수가 높아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있었고 또 사건 당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던 이상 이들의 범행을 살인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장 윤모 씨, 집도이 신모 씨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는데 산모 권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신, 출산,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 위기 임산부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권 씨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절박한 여성을 절차를 마치 다 알아봤어야 되는 그 어떤 의무가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요. 법원 밖에서 권 씨를 지원해 오던 시민단체도 개인이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비범죄와 이후에 제대로 된 의료 체계를 만든 다른 국가에서는 명확하게 그 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질문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재판부 역시 헌재 결정 이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유산유도제 도입 등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7년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지난주 경북 영주시 야산에 공군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는 함께 훈련하던 전투기 2대가 공중 충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군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조종사가 전투기 간 거리를 오판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저녁 영주 야산에 추락한 F-16 전투기는 사고 30분 전 충주 기지에서 같은 기종 전투기 한 대와 함께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중 충돌은 야간 훈련 최종 절차인 전투 피해 점검 중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무 수행 직후 기체의 손상 여부를 동료 조종사끼리 서로 확인하는 절차인데 맨눈으로 하다 보니 근접 비행을 하게 된다고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전투기 2대가 정해진 공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선회하는 과정에서 1번기 왼쪽 연료 탱크와 2번기 오른쪽 날개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1번기는 조종에 문제가 없어 기지로 복귀했고 2번기는 충격으로 인해 조종 계통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조종사가 민가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비상 탈출했습니다. 공군은 야간 투시경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번기 조종사가 투시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2번기와 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 기체 간 충돌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투시경은 빛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식별을 돕는 필수 장비지만 시야 각을 좁게 하고 원근감을 헤쳐 반복 숙달이 필요합니다. 사고기 조종사들은 모두 대위로 각각 1000시간, 500시간씩 비행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야간 투시경을 차고 비행한 시간은 수십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군은 조종사 교육을 강화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WBC 개막을 하루 앞두고 대표팀 류지현 감독이 2라운드 진출을 향한 결연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첫 경기 체코전 선발 소형주는 1200만 관중의 자존심을 걸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대표팀이 개막을 하루 앞두고 결전지에서 첫 호흡을 맞췄습니다. 2회 대회 준승 이후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 하지만 대표팀은 도쿄돔의 긴장감을 자신감으로 바꿀 만큼 어느 때보다 착실하게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의 코치 경험을 거쳐 이번엔 감독으로 세 번째 WBC에 나서는 류지현 감독이 가장 믿고 있는 것도 그동안의 노력과 선수들의 진정성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마음가짐, 자세, 어떤 선수들의 어떤 그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저희 그 최종 엔트리 30명 그 어떤 기량 이상의 어떤 힘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 경기 체코전 선발 투수는 소영준입니다. 지난 20일 삼성과의 평가전에서 차례로 출격했던 정우주가 두 번째 투수로 나서 확실하게 첫 경기를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1200만 관중을 동원하는 한국 프로야구 대표팀의 선발 투수로서 그에 맞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던지겠습니다. 오키나와 오사카로 이어진 평가전에서 5승 1무 1패. 김도영과 안현민을 중심으로 타격감은 절정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평가전에서처럼 김도영과 존스, 이정우, 안현민이 1번부터 4번까지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펜 투수들의 질구와 구위가 아직 올라오지 못한 게 대표팀의 남은 걱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연습 경기 때보다 전력이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체코도 도쿄돔에서 공식 훈련을 마쳤습니다. 우리와 경기에선 일본 2군 경험이 있는 장신 투수 파지사기 선발로 등판합니다. 선수단과 감독 코치 모두 이번 대회 나서는 각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정성입니다. 그 진정성이 경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코전 첫 단추부터 중요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꺾은 부천FC의 갈레고가 1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갈레고는 전북과의 경기에서 전반 26분 추격골을 터뜨린 데 이어
후반 36분 몬타뇨의 동점골을 도왔고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으로 부천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체 평화상을 안겼던 피파가 또다시 정치적 중립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근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국제대회 복귀까지 시사한 피파가 이란의 월드컵 불참 가능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에 맞춰 진행된 피파 평화상 첫 시상식. 초대 수상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자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평화상의 의미를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There is also a beautiful medal for you that you can wear everywhere you want to go. Right now. Okay, let me hold. Fantastic. Excellent. 메달을 직접 목에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크게 만족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is is truly one of the great honors of my life. And beyond awards, Johnny and I were discussing this. We saved millions and millions of lives. 시상식을 앞두고 불과 한 달 전에 급조된 평화상이 정치적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피파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과거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가 월드컵을 정치적 선전 무대로 악용한 사례까지 거론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친분을 이어온 인판티노 회장은 러시아 축구팀의 국제대회 복귀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출전 금지된 조치를 풀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까지 내비쳤습니다. This ban has not achieved anything. It has just created more frustration and hatred with girls and with boys. 한 달 만에 피파는 미국이 공습한 이란의 월드컵 불참 가능성과 마주했습니다. 이란 축구협회가 불참을 강력히 시사하자 피파 측은 모든 팀이 안전한 월드컵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란 스스로 불참을 최종 결정하면 막을 방법은 없지만 최대 축제를 앞둔 피파가 이를 어떻게 다룰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오후까지는 공기도 깨끗해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이 점차 흐려지는 가운데 밤부터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강원 산간에는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영서에 최고 8cm, 경기와 충북 북부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영하 1도, 부산 6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6도, 대구 16도로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눈비는 모레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영하의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